이광수 소장도 논란 그래프가 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흐름에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매물과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공급 정책으로도 연결지어야 할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 웃지 못하는 건 역시나 국힘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소름 돋는 지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그래프를 무조건 한번 보시면 정상화 시켜야 돼. 일단 서울 아파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남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물도 좀 많이 나온 것 같던데요. 강남이. 그렇죠. 예. 이제 다음 장 보시면 강남의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남 증가. 9만 1,000가구 정도가 매물이 쌓여 있어서 예. 이 정도의 공급이면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봐야 될 게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좀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데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아, 그건 또 올라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차별화된 모습인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망은. 일시적 현상으로 그렇죠, 보십니까? 그래서 네.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남이 가격이 하락하면 예를 들어서 투자 수요가 꺾여요. 꺾이죠. 심리가. 네. 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매도 물량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거주하고 있는 집인데 시장에 뭐 가격이 빠질 거나든지 뭐 세금 이슈라든지 이것 때문에 막 갑자기 엄청 팔지는 않잖아요. 못 팔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거주하고 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3페이지를 보시면 네. 강남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은마 아파트죠. 은마 아파트. 쉽게 말해서 투자하기 굉장히 네. 좋은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오마이뉴스가 전수조사한 걸 보면 집주인 거주율이 3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집에 한 꼴 하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예,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집이 100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채만 집주인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세입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다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나중에 살려고 킵해 놓은 거다. 나중에 거주하려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예.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세금 이슈에 민감하게 그렇겠네. 반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잡히면 시장의 안정 효과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최근에 특히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많이 아파트를 공급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제 네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건 서울의 총 인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는 분석이 나오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집값이 크게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하의 가구가 서울에 못 살고 쫓겨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요. 최근 4년간 서울의 아파트 수는 증가했어요. 인구는 주는데 아파트 네. 수는 증가합니다. 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세대원이 많은 가구들,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그런 세대 가구가 쉽게 말해서 서울로 쫓아나고 있다는 거야. 쫓아나가고 있다는 거야. 막 재건축 막 하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전장 한번 볼게요. 4번을 한번 더 볼게요. 네. 잘 보세요. 강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구나 강남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증가하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의 노원구, 도봉구나 강북구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점차 돈 있는 사람들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서울에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고임금의 일자리든 저임금의 일자리든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근접한 주거 환경을 못 갖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임금의 노동자 네. 분들이. 그래서 이런 서울의 문제들도 있어서 단순하게 주택 수를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한테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뭐 저한테도 메일이 오고 뭐 댓글에도 달리고 저희 매불쇼 보시는 분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거냐면 야 서울은 뭐 그렇다 쳐. 그런데 이런 규제가 있어서 강남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규제가 또 있고 보유세가 있어서 지방의 아파트들 지방은 더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안 좋은데 거기다 대고 뭐 보유세하고 또 정책 규제하면은 지방은 워낙 또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거기다 또 그렇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저희한테도 그런 네. 어떤 불만 혹은 뭐 문제의식을 예, 얘기하시는데 본질적으로 잘 보면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예를 들면 거기를 볼게요. 7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단순한 일부 예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2006년 이후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지방의 서울 외 지역의 아파트 단지 수예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거제시는 94개 단지는요. 20년 전보다 가격이 싸요. 더 싸. 오, 그래. 20년 전보다요? 네, 2006년보다 가격이 와. 떨어졌어요. 경기도에도 고양시가 근방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무려 70개 단지가 아파트가 더 하락한 상황이에요. 야, 고양시는 서울이랑 가까운 데서 그렇죠. 그러네. 고양 신도시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39대 단지가 용인이? 예.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 전반적으로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고 오히려 하락한 지역이 많다. 예. 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그건 뭐냐면 서울에만 집중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라든가 주택 수요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이 서울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이 되게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냐면 서울에서 이런 정상화 과정이 이어지면 오히려 그게 지방을 좋게 만들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프레임이 있어요. 뭐냐면 서울이 안 좋아지면 지방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 그건 아니야. 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친구분 얘기하실 때 친구는 뭐 서울 집값 안 올라서 걱정 안 한다. 지방 친구.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만 오르니까 욕구가 거기에 있으니까.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거제도에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어요. 돈 모아서 서울 사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투기나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방이 좋아진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유세를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지방에도 보유세 낸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차별적으로 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유세는 뭐 40억 이상 집에 한해서 그렇죠.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40억 이상. 그리고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게 정상화나 공정성을 기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40억 이상이면 지방은 아예 해당이 안 되네. 그렇죠. 6번을 한번 보실래요?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굉장히 커요. 이걸 보시면 이걸 보세요. 강남구의 현대 아파트는 20년간 무려 40억 원 이상의 집값이 올랐어요. 매년 2억이 오른 거예요. 와. 반면에 강서구 등촌동은요 3억밖에 안 올랐어요. 저 거기 사는데요. 차이가 네. 많이 나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지역에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유세도 사실은 이런 공정과세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정과세의 입장에서 고가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안 오른 지역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고가 주택만 부과하자. 이거 좀 올리자. 정상화 시키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그래야 예를 들어서 갈아타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갈아타기 안 하지, 그렇지. 예, 왜냐하면 갈아타기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등촌동 안 오르니까 팔고 그게 뭐 목동으로 갔다가 목동 팔고 강남으로 계속 강남이야. 이런 거거든요. 결국 또 강남이야. 근데 지향점은 어디에 있어요? 강남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서 부담이 증가하고 이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목표 지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 안정이 그렇겠네. 서울에 가능하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있던 세금이라든지 정책을 논의할 때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합리적이어야 돼요. 시장을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 그런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 방향은 바람이 아니라 햇볕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 둘 차이를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바람은 일회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바람이 계속 불지는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햇볕에 반응하냐면 지속 가능하고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구성할 때도 사실은 햇볕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제도 빨리 논의가 돼야 된다. 세제 논의돼야 된다. 그런데 마치 부동산 정책을 바람처럼 이것 써봤다가 안 되면 이것 쓰고 이것 쓰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바람 된다. 부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일관적인 방향성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우리는 계속 햇볕을 쬐일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이 야 세금이 무슨 햇볕이야 바람이지 아냐? 아니 제 말씀을 아시겠죠? 그 정책의 방향성, 흐름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을 먹이는 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입니다. 그렇죠. 약은 예. 아프고 난 다음에 먹죠.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할 때 먹죠. 예. 계속 먹죠. 어때 이거 내 거야. 계속 먹어. 요거 내 작품이야. 좋아요. 햇빛바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예. 요 내 작품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딴 데 쓰시면 안 돼. 요거는 딴 데 갖고 가면 좋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건강기능식품처럼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먹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지속해서 먹는 거. 지속해서 먹잖아. 아플 때만 먹는 거 말고. 그렇지. 안과 가기 전에 결명자차 꾸준히 꾸준히 먹어줘야 돼. 좋다. 눈 다 망가진 다음에 루테인 먹어봐라. 안 돼, 아무 소용없죠. 소용없어. 이게 부동산이야. 그렇죠. 집값 오른 다음에 루테인 먹어봐야 방법이 없다니까. 맞아요. 오르기 전에 효과가 루테인. 있겠지. 네. 이거 좋은 비유였습니다. 요거 좋았죠. 예. 좋아요. 좋아요. 나는 진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내 인생 걸어버렸어. 가장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미래 세대한테 남겨줘야 될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진짜 그게 중요한 부동산이야.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 그 평론가님도 우리 함께 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해서는 함께 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아니 저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었어요. 질문 좋아요. 좋아. 빌라는 안 오르나요? 아 빌라. 빌라 또 빌라는 사셨나 어떻게 보네. 되는 겁니까? 저기요. 아니 평론가님. 그냥 내가 편하게 살면 되잖아. 그걸 왜 자꾸 오르길 바래. 아니 설렁탕 근데- 먹으면서 설렁탕 사놓은 다음에 이 설렁탕 값 오르길 바랍니까? 아니, 맛있게 그러니까- 먹으면 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이게 아 왜? 아까부터 계속 야단만 쳐요. 왜냐하면 들어보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다양성의 실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파트, 그것도 모두 강남. 다 새 아파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도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예. 선택을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은 맨날 아파트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신축만. 그리고 다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다 없애고 아파트 지어줄게요 이러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도시의 생태계는 다양성에 있고 그게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또 예를 들어서 추구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네네. 강북구에서는 빌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노후화된 빌라들이 많으니까 구에서 공동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빌라 단지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인처럼 공동 관리인을 구에서 만들어주면 관리사무소를 만들듯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빌라를 공동 관리해 주는 거야.
그럼 빌라 가는 사람들이 빌라를 안 가는 이유가 막 잡다하게 신경 많이 쓰고 아, 그래요? 이런 게 많이 좀 거슬리고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관리인이 있고 대신 좀 관리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아, 네. 이런 것들 곳곳에다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빌라들도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잖아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강북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다세대나 빌라를 위한 정책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시장이 바뀌어야 돼요. 아. 그래야 그런 추진력이 빨리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도 중요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증 있으면은 그리고 더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질문할 때마다 아니요, 부동산은 진짜 우리가 그냥 인생 걸었으니까요. 근데 부동산.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네. 과연 정상화라는 게 어디까지 정상화냐. 왜냐하면 젊은 층이 바라볼 때는 여전히 다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높죠. 대체 어디까지 내려와야지 구매력이 생길 정도 수준이 되겠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주택 기준 아파트 기준으로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살 수 있는 주택의 양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되지 않아요. 100채, 3채. 그게 네. 데이터가 있더만. 네, 근데 저는 10채 이상으로 일단 가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의 주택 가격에서 최소한 20% 이상이 하락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게 뭐죠? 그 지수가 뭐 있더만. 주택 구입 물량 지수. 주택 구입 물량 지수가 10, 지금 한 3? 3. 근데 그걸 10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도 네. 더 많이 내려와야 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전반적으로 세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정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 세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공급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그런 가격대의 아파트를 꾸준하게 공공주택을 그래서 공급하자는 거고 예. 대신 이제 질 좋은 공공주택을 네.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난 처음이라고 봐요. 예, MB의 말 가운데 처음으로 네, 말을 처음으로. 잘했다. 잘하셨다 어.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자꾸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저렇게 해주는 게 네. 현재처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만은 그래도 어른 네. 정치인으로서 바라볼 때 저건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네. 건전한 보수 세력이 태동해서 네. 보수와 진보 예. 양날개가 날아가야 나라가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못난 사람이 좌파는 전부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꼴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좌파 진보파 죽이려다가 자기들이 다 죽는데 예. 그래도 MB가 예. 이상 음. 참패가 어딨냐 그렇죠. 예. 이런 얘기한 것은 잘하셨다. 어른으로서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수의 어른으로서 그렇죠. 잘하셨다. 예. 예. 그 MB가 깃발을 국회의 어른은 누구죠? 국회 어른요? 국회 박지원 대표님. 그거 아시네.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MB가 좀 판을 좀 지방선거 이대로는 진짜 수도권이다 완전히 그 초토화될 것 같아서 좀 그 오세훈, 유정복 그리고 유승민 이렇게 세워서 뭔가 선거를 좀 새롭게 지휘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태로 네. 누구를 세워도 안 돼요. 누구를 세워도 국힘은 안 된다. 국민은 예, 윤석열, 예, 내란, 예, 쿠데타 네,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MB도 네, 여기에 대한 통렬한 질책과 반성이 있어야 네, 국민이 진정성을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 예,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네, 하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요즘 정치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네, 새롭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먹으려고 아니 윤석열도 예,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MB가 주장한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은 국민은 안 먹힌다. 그리고 유승민 네, 전 의원 같은 분이
지금 그러한 것을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네. 바른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딸 의혹은 있습니다만. 네. 여하튼 이제 정치 일선으로 나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거고. 예. 그런데 같이 안 하죠. 안 한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로 경기도지사 출마 끝까지 안 할 거다. 안 하죠. 아무리 아니 하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윤호개인을 손절하고 네, 진짜 잘못했습니다 네, 하고 사퇴하고 예,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네. 유승민 의원이 할까? 저는 이건 의심스러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거의 그 뭐 선거 해봐야 승패가 거의 끝난 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안 나온다. 아이고 그랬다가 내가 지금 큰일 나죠. 정청래 대표한테 또 야단 맞습니다. 사실 선거 때는 예.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긴다 아, 하고 바람을 잡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선거전으로 들어가면 겸손하고 네,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네. 명언. 땅만 보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늘 강하게 애정 표시를 하면서 안 된다. 네, 나가서 네,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윤 어게인 세력과 전련하고 새 집을 지어라. 네, 만약 그렇게 했다 하면은 지금 예, 그러한 세력들이 뭉칠 수 있죠. 음, 그런데 아무도 네, 깃발을 안 들어요. 이번에 주호영 부의장도 네. 굉장히 합리적 보수고 예, 좋은 정치인 아니에요? 그분도 대구에서 이정현 공관원장한테 컷오프 당하니까 네. 전라도 사람이 그러니까요. 대구 이런 그 지역 망국적인 혐오 발언.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보따리 싸라. 와서 건전한 네, 보수를 향하는 그런 창당을 해서 예. 예를 들면은 예, 오세훈, 예, 유승민, 한동훈, 네, 안철수 이런 분들하고 윤석열 세력과 손절하고 나갔으면은 예. 대한 세력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주변 취재해봐도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 후 창당 그럴 여력이 안 될 거다. 특히 여기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친한계가 전부 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라서 지역구 던지고 나갈 사람도 없다. 배현진도 안 할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글쎄요. 그렇다가 하더라도 예, 그걸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네, 무슨 뭐 비례대표를 구하려고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돼. 안 되잖아요. 예. 살신성인의 정신, 네.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보수 세력이 합리적 건전한 보수 세력이 둥지를 튼다고 하면은 네. 저는 일정한 보수 세력이 거기를 지지해 줄 것으로 알아요. 그렇군요. 하여간 지금 뭐 국민의힘은 여전히 뭐 좀 그냥 자중질환 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고요.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드디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걸 누가 맨 먼저 박지원 김부겸 총리가 나가줘야 된다. 나 말씀하셨어요. 하는 저희 거죠. 취재 편의점에서도 엄청 강조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잘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네. 국민의힘 자판기 아니에요. 국힘 자판기다. 예. 그런데 이번에 김 총리께서 가셔서 네. 새로운 과거 대구나 부산이 네. 얼마나 민주주의의 발상지였어요. 온상이었죠. 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낼 거예요. 또 김부겸 전 총리는 그 대구에서 네. 국회의원도 한번 당선된 경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정청래 대표와 내가 만약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하고 네. 당선된다고 하면은 당에서 어떠한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인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보따리도 풀고 예. 하면은 예. 저는 겸손하게 해서 예. 당선될 것 같습니다. 당선될 것 같다. 아 그렇죠. 예. 그 3파전 가능성과 아니다. 끝내 보수 단일화가 될 거다. 이를테면 주호영 그리고 이진숙 두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두 분이 탈당할 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둘 다 탈당 못한다. 못해요. 아, 주호영도 이진숙도 탈당 네, 못한다. 예. 저는 탈당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무소속 출마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메시지는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서 그 이제 사파 싸움이니까 사파 한번 싸움. 해보는 거. 예. 자기 공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예. 근데 이준수 네. 전 방통위원장도 벌써 총선으로 몸은 넘어가 있고 네. 말은 예. 시장에 예. 맴돌고 있고. 그래도 어깨띠는 대구시장 계속 메고 다니신다고. 아니 글쎄요. 예. 그냥 이미 예. 총선 쪽으로 가 있는데 예. 거기 대구시장 그걸 세게 예. 버텨냄으로써 예. 공천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공천은 앞으로 2년 후에요. 정치권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네. 그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네. 대구시장에 공천을 못 받고 예. 공천 배제됐다고 하면은 무소속까지 출마는 하지 못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둘 다 무소속 출마는 못할 거다. 예. 그럴 만한 배짱이 없다. 그러면 제가 주호영 부의장하고 가까운 편인데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그 최후의 그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 걸로 보세요? 역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누가 되든 예. 관심이 누가 되든 없어요. 관심이 없다. 예. 누가 되든 김부겸이 이긴다. 김부겸이 이긴다가 아니라 예. 대구 시민이 이긴다. 아, 대구 시민이 이긴다. 그러면 김부겸이다. 그러면 김부겸이다. 예. 알겠습니다.